김현정의 뉴스 쇼. 353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구치소를 떠나는 이재용 부회장 얼굴에는 여튼 미소가 번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가 석방될 수 있었던 2심 재판부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씨가 뇌물을 건네긴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만큼 뇌물 액수가 크지 않았고 그나마도 겁박에 의해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건넨 것이었을 뿐이다. 청탁? 그런 건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정경유착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정경유착은 늘 이렇게 애매해 보였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간판 딱 붙이고 유착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특수하다고 넘어가면 과연 특수하지 않은 정경유착이란 어떤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후에 박영선 의원하고 좀 자세하게 더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다른 포인트 먼저 가죠. 네, 예술단 실은 만경봉호 입항입니다. 네,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죠? 네, 만경봉 92호가요. 예. 오늘 오후 5시쯤에 강원도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예. 이게 최대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여객선이라고 해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하는 북한 삼전 관현악단 140여 명을 태우고 오는 것이죠. 그렇죠.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이들 예술단은 8일 강릉에서 또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고요. 예. 만경봉 95호는 이들 예술단의 숙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배가 숙소인 거예요? 네, 거기서 먹고 자고요.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만경봉 92호는 북한 응원단을 싣고 온 뒤에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군요. 네. 그 배 만경봉 92호. 문제는 네. 북한 선박의 입항이 지금 사실 대북 제재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천안함 피격 이후 취해진 이른바 524 조치, 그 524 조치에 따른 것인데요. 예.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 조치에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예외 적용의 사례가 있습니까? 앞서서는요. 2013년에 낮은 하산 물류 사업을 524 조치 예외 사업으로 그렇게 있었군요. 인정한 적이 있죠. 그래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특수활동비 MB가 주범입니다. 예, 뇌물로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사건의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죠. 주범이란 단어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렇죠. 국정원 측으로부터 총 4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공소장에서 김 전 기획관을 이번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은 처음엔 혐의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고 경력검으로 활용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있고요. MB가 주범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그렇죠. 검찰은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은 모욕 주려는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이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림픽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다시 개헌안 불지피는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다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 합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예. 이에 따라서 개헌 문제가 전국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으로 몰아붙이면서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여서 전국이 냉각될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차 독대는 없었다.
K스포츠 미르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 아니었다.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 계좌로 돈 예치한 것, 그거 국외재산 도피로 볼 수 없다. 오로지 뇌물이라면 정유라 씨한테 간 그 승마 지원금뿐인데 그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겁박에 의해서 건넨 요구형 뇌물일 뿐이다. 이것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뇌물이 있긴 있었지만 1심 판단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나마 간 뇌물도 어쩔 수 없이 건넨 요구형, 겁박형 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거고요. 석방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집행유예를 위한 이게 짜맞춘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시켜주기 위해 모든 네. 것을 짜맞췄다. 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뇌물액을 36억 원으로 본 것인데요. 1심에서는 이제 89억 원이었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왜 36억 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이제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짜맞추기 재판이었다. 네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냥 우리 이렇게. 차 빌리게 되면 차 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렌트비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산정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까? 어제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 재산 국외 도피죄인데요. 그렇죠. 이 재산 국외 도피죄도 전부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2심 형량 줄어드는데 핵심이 된 게 이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전부 무죄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무죄로 만든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영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운동까지 일고 있는데 이게 밤새 상당한 그 국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약 4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후유증이 저는 조금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이재용 재판부를 만든 형사 13부, 이제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이제 신설된 재판부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정판사가 임명이 된 거예요. 임명이 됐고 또 이 이재용의 2심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배당이 됐고요. 그런데 이 정판사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에 이걸 뭐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저는 상당한 앞으로의 그 법원의 위상과 권위와 그런 어떤 잣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이 의심하시기에는 이 13부라는 곳이 이번 이재용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획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드신단 말씀이세요?
기획된 곳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지난번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에,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 의심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정황상. 거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의심받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정판사가 정말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박선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저는 이런 것은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확인을 좀 더 해보고 확정이 되면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제척해야 될 사유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낳을 만하다, 이런 말씀. 자,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을 만하죠. 네. 그러면요, 지금 삼성 측의 얘기를 좀 제가 반론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줄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졌고 겁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낸 돈이었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 대목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1995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성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그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재판상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은밀한 그 검문 정치권과의 그런 권력 유착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왜 구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청탁이 깔려있지 않았다면 문영표, 홍완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왜 구속된 거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문영표, 홍완선 이분들은 그럼 왜 구속이 돼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줬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그 법원들이 쭉 그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말 유전무죄의 어떤 그런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국외 재산 도피 혐의 그 부분 말입니다. 형량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외 재산 도피 한 적 없다. 이 부분. 지금 SNS상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국외 재산 도피를 한 거 아니다.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 단지 술 마시고 운전했을 뿐이다와 같은 거다. 이런 조롱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외 재산 도피는 개인적인 유용일 경우에 성립하는데 승마 지원하려고 돈 예치한 게 어떻게 재산 도피가 되느냐. 이 논리였고 이걸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재산 국외 도피라는 것이요.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되어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삼성이 송금을 했고요. 그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그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가 이건 정경유착 아니다. 요구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겁박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형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국정농단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죠.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과 이 재판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저는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 유착이다. 이렇게 뭐 신종 사자성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삼법 유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법 유착. 네, 왜냐하면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법부의 유착이다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저는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삼법 유착이란 말을 지금 하셨어요. 삼법 유착. 새로운 진짜 유행.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세요. 아니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기업의 총수,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는 사실 석방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없이 지난해 최고의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353일간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재벌 총수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 없는 기간 동안에 SK가 방향 설정 오히려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평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삼성 판결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우리 청취자 평론가들이 총출동하셨어요. 여러 가지 평론들 내놓고 계시는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실 어제 제가 행간할 때 사모법칙이 또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 꺼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리 재판을 예단할 수가 없어서 차마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걱정이 사실은 실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란한 테크니컬한 판결이었습니다. 2257님 이런 지금 평론들 나오거든요. 네. 우리의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검찰이 금감원 검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5개 은행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채용 비리는 없었다.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떳떳하다. 해볼 테면 해봐라. 금융권이 반발하는 이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이번에 채용 비리 우리가 검사한 결과는 정확하다. 우리가 내놓은 이 비리는 정확하다라고 밝혔는데 진짜 은행권이 끄떡도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좀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금감원이면 은행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감독기관이 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채용 비리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피감기관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계기가 돼서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VIP 명단을 작성해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그래서 최근에 기소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은행들의 채용 비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은행 건이랑? 네. KB국민, KB하나, 대구, 부산, 광주은행 역시 VIP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특히 국민과 하나은행은 리스트 명단에 오른 75명 전원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VIP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 네. 그런데도 은행들의 태도가 당당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리스트도 채용 비리도 특혜 채용도 없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은행들이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이러는 것인가 이걸 행간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금감원이 결과 발표했는데도 당당해야 하는 이유 굉장히 궁금하네요. 행간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탁은 받았지만 다 뽑은 건 아니야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비슷한 오늘 얘기예요. 이 얘기 참 여러 번 나오네요. 분석한 변명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은행은 VIP 리스트가 없었다 주장하지만 금감원이 없는 명단을 만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행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뭡니까?
리스트 명단과 최종 합격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작성한 VIP 명단은 20명, 예. 하나은행은 55명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름을 올린 지원자는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한 지원자는 3명과 6명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이 얘기는 청탁자 명단에 올라도 모두 합격시킨 건 아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청탁은 들어주고 어떤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반박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 명단은 있었지만 그게 VIP 명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적어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탁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우수한 인재여서 뽑았다. 이런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또 하나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발을 하면은 예. 뭔가 공시라고 해서 우리가 고시제도가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은행권은 민간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마음대로 청탁은 받았지만 우리가 괜찮은 인재여서 뽑았다는데 그걸 가지고 비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은행권에서 떳떳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기업인데 네. 혹 돈, 백, 연줄을 가지고 뽑았다고 한들 네. 한들 그게 뭐라고, 무슨 뭐가 문제겠느냐라는 문제가. 식의 배짱이 깔려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부정채용 지시자가 드러나지 않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금 금감원 감사에서 가장 큰 맹점은 제가 볼 때 예. 특혜 채용을 지시를 누가 했다 그러면 VIP 명단이 있다 그러면 예. 명단을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체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은행 경우에는 이광구 전 은행장이 명단 작성 지시하고 예. 또 직접 관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금감원은 이 사람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VIP 명단을 작성했다면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윗선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야 처벌을 하든 말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누가 이거 시켰어? 라고 할 때 직원들이 그분이 시키셨는데요? 라고 말을 해야 이게 뭔가 악의가 맞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못 찾으니까 못 찾아냈어요.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했을 때 이미 상당수 은행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채용 자료를 폐기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예. 금감원이 어렵사리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서 찾아낸 게 이른바 VIP 리스트라는 겁니다. 다 삭제해버리고 일부분 찾아낸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윗선까지는 지금 못 간 거예요. 조금 조가리 찾아내가지고 우리한테 혐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우리 떳떳하다. 예. 한번 찾아내 볼 테면 한번 찾아내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은행권이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인가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어떤 배경이요? 그러니까 금감원 감사에 은행권이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볼 때 뒤에 회장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회장? 윤정규 국민, 김정태 하나금융지중 회장이 최근에 셀프 연임했다고 해서 비판이 일었거든요. 금감원에서 이거 절차 중단하라. 지금 채용비리 검사가 진행 중이니 잠깐 멈춰달라고 했는데 임명 절차 강행해버렸어요. 사실상 연임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 회장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회장님이 우리 그냥 떳떳하다고 가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여기서 밀리면 회장 연임도 물 건너갈 그렇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봐라로 네. 나가는 걸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행간으로 왜 이렇게 떳떳한지 말씀드렸는데 검찰 수사에서 비리 드러나면요. 진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 너무 떳떳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정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1513님 은행에 입사한 딸 친구가요. 백으로 입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아빠는 재계의 높은 분이라는 씁쓸한 제보 주셨네요. 1부문 닫습니다. 2부로 가죠.